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ET 2급 54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됨으로써 이론 문제가 기존의 15문제 30점에서 지금은 10문제 30점, 즉 한 문제당 3점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섬세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1번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고요. 자, 이 문제는 전산회계 2급 또는 FAT 2급 정도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크게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시험에 나와 있는 것은 자산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산이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자산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좀 읽어주시면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의 자산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 1번 조금 전에 보셨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유형자산도 있지만 무형자산도 있죠. 자, 물리적 형태가 있다는 것은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자산이 됩니다.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하여야 인식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하여야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단 말은 내 거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예, 맞는 말이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으며 이 문제는 반드시 맞히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항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선입선출법이네요. 매출 원가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된다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2월 1일 기초재고가 있네요. 100개 1000원짜리고요. 12월 5일 외상 매입 또 재고가 증가되었네요. 100개 1200원. 그리고 12월 9일 상품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150개. 그러면 12월 1일 거 100개와 12월 5일 거 50개를 꺼내주면 되겠습니다. 왜? 12월 1일이 먼저 들어온 것이었죠. 그리고 12월 15일은 외상 매입은 필요가 없네요. 이 문제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구해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12월 9일 거 잘 보면 되겠네요. 단가 4,000원에 150개를 매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곱하면 6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출액은 60만원이 되겠고요. 매출 원가가 되겠죠. 100개 곱하기 10만원, 100개 곱하기 1000원에서 10만원. 그리고 요거 50개죠. 곱하면 6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60만원에서 16만원을 빼면은 44만원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매출 원가는 16만원이며 매출 이익은 44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항공이 2022년 1월 1일부터 특히 우리 시험 칠 때는 년과 월은 잘 보셔야 됩니다. 기계장치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2021년 말 장부금액은 180만원이었다. 취득금가는 알 수 없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알 수 없지만 장부금액이 주어졌네요. 180만원. 2022년 8월 1일 190만원에 처분하면서 2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자, 8월달이네요. 이게 월할 상각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월할 상각의 개념이 우리가 특별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장치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겁니다. 장부금액이 180만원, 그리고 2022년 8월 1일 팔았을 때 190만원에 팔았는데 처분이익이 2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 말입니다. 자, 2021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일 190만원에 처분하였네요. 처분가액 190만원이고 장부가액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감가상각비를 알 수 없죠. 그런데 처분이익이 2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70만원이 되어야지만 처분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2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내가 2021년 180만원이었는데 2022년 8월 1일은 170만원이네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이 더해져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된다? 10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난해한 문제는 아니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 사항이 아닌 것은? 자, 4번 문제는 이론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실무와도 아주 관련이 깊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이 내용들을 결산정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당기순이익의 변화가 있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변화가 생깁니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수익이 증가되거나 소멸되거나 수익이 발생이죠. 비용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면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분 계상. 자, 보험료 먼저 준 내용이죠. 따라서 선급비용 그리고 보험료가 되고요. 지금은 비용의 대변에 보험료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비용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수익 중 선수분 계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자를 받았는데 먼저 받았네요. 선수 수익이 되겠죠. 따라서 부채가 증가되고 이자 수익 차변이 되겠죠. 수익의 소멸이 됩니다. 다음, 기간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 계산. 임대료 못 받은 내용이네요. 따라서 미수 수익이 될 것이며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비 중 소모품 미사용액을 계산. 소모품은 구입시가 중요하죠. 비용으로 하면 남은 만큼 자산을 늘립니다.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차변이 소모품이 되고 대변은 소모품비 비용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것을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이거 금방 이렇게 안 되시고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은 꼭 결산을 좀 공부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 자체가 실무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아닌 게 있다 그랬습니다. 비용이 소멸이 되면 빼기가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은 증가되네요. 1번
증가됩니다. 수익의 소멸이네요. 수익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었죠. 수익이 발생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될 것이고 비용이 소멸되었네요. 4번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소멸되었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은 수익이 소멸되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주항공은 2022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 이자율 5%, 그러니까 매년 이자는 5%, 5만원씩 주겠단 말이네요. 만기는 3년,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6%로 동일하며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으니까 할인 발행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발행가액은 97만 4천원이다. 2022년 말 돈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을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이자 비용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이렇게 되겠네요. 먼저 액면 이자가 5%, 그리고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6%, 그리고 발행가액은 97만 4천원이고 당해 2022년이니까 올해 말 이자 비용을 물어본 겁니다. 자, 생각하는 것까지 1차 년도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채의 상각인데요. 할인 발행의 경우입니다. 상각이라는 것은 보상하여 갚아주다는 뜻인데요. 가치 감소분을 빼어낸다거나 뺀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예요. 상각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사채가 얼마짜리였습니까? 100만원짜리였습니다. 자, 이거를 90만원에 발행했다 쳐요. 그러면 10만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죠. 이게 90만원이 점점 증가되어서 어디에 100만원에 수렴되게끔 하는 것이 상각이며 100만원짜리를 130만원에 할증 발행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원에 이렇게 수렴되게끔 이렇게 상각을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할증 발행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매년 줄여서 장부가액이 100만원 되게끔 하는 것이며, 할인 발행하는 경우는 100만원에 가깝게끔 점점 증가시키죠. 장부가액이 증가되려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장부가액에 더해지면서 증가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아무튼 이 내용 액면가액 100만원이고요. 액면 이자율은 5%였습니다.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이 6%였고요. 만기는 3년입니다. 97만 4천원에 발행했어요. 장부가액은 97만 4천원이 되겠죠. 자, 발행 시점의 붕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행 시점 붕괴는 누구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사채 100만원. 자, 현금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97만 4천원. 그러면 2만 6천원의 차액이 생기죠. 그것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며, 그리고 장부가액은 받은 현금 97만 4천원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첫 번째, 매년 이자는 액면 이자율을 줍니다. 현금 5만원 주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지금 문제는 이거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이 유효 이자율법을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유효 이자율이란 사채 장부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입니다. 곱해보면 제가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58,440원이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 58,440원. 그리고 자, 차변과 대변 돈이 금액이 맞지 않죠. 대변에 8,440원을 적어야 되고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옴으로써 상각을 통해서 점점 장부가액이 증가돼야 됩니다. 왜? 100만원짜리를 97만 4천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8,440원이 더해져서 2022년 12월 31일 장부가액은 98만
440원이 됩니다. 할인 발행한 경우는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상각을 통해서 더해지게 됩니다. 장부가액에. 그래서 이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되어서 3년 차에는 100만 원이 되게 만드는 게 상각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자 비용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율법을 구한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맞히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2022년 12월 31일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물어봤더라면 이 금액을 맞히실 수 있는 능력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58,440원이 이자 비용이 되었죠.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6번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이거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간주 공급이 있고요. 간주 공급의 예외가 있죠.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간주 공급의 예외가 되고 하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 그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본인이 본인한테 팔았다 치고 시가과세죠. 시가과세가 되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거 찾아란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간주 공급 기억나시죠? 간주 공급입니다.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시가과세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있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원가 과세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간주공급의 예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와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이런 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부가세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광고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첫 번째,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직장체육회비, 직장연회비와 관련된 재화, 그리고 경조사, 명절, 기념일 관련 재화로서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 물론 1명당 10만원 이하의 재화인데요. 만약에 한 명에게 100만원의 재화가 지불되었을 때는 10만원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90만원에 대해서 9만원은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한도가 10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무상으로 견품품을 인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거, 그리고 증여된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여기서 특별재난지역이란 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재화의 간주 공급에 예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거래가 아니죠.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부가세 납부해야 되겠죠. 자가공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작업복, 작업모, 그리고 작업화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보셨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네요.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찾아본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고요. 모든 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불공사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자본적 지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가 되는데요. 참고로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까지가 승용차가 됩니다. 승용차가 되고, 그리고 1000cc 초과예요. 1000cc가 경차죠. 1000cc 이하는 제외되는 이유가 승용차의 범위가 1000cc는 넘고 8인승 이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불공입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다들 불공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각각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국내 매출액 3천만원에 부가세는 300만원이죠. 이거 부가세 내야 되는 겁니다. 직수출은 부가세가 없죠. 영세율이잖아요.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컴퓨터 부품 매입액, 비품 정도 컴퓨터 부품이니까 부품 무슨 업인지 모르겠네요. 컴퓨터 제조업이니까 부품 매입업은 원재료가 되겠네요.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한다 그랬죠. 이때 컴퓨터 부품은 원재료가 됩니다. 부가세는 110만원이죠. 당연히 이거 매입세 공제됩니다. 배달용 1톤 트럭이네요.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불공이지만 트럭은 매입세 공제됩니다. 이것도 빼야 되겠네요.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 거래처에 선물 주는 것은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이것은 매입세 공제 안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에다가 260만원을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300만원에서 26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40만원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8번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키워드는 금융소득 과세 방법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금융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네요.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입니다. 자, 다 한번 읽어보는데 이 중에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또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국외 금융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는 거.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즉 이거 두 개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이게 2천만원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에 해당을 하고, 아니면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된다.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플러스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무조건이죠. 무조건 종합과 조건부 종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제는 좀 신경 써서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론 문제가 이제는 10문제로 줄었어요. 한 문제당 3점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외우기 싫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은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야. 자, 일단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금융소득 모든 소득은 개인별입니다. 부부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별입니다. 개인별. 그렇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아요. 인철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야. 자, 한번 볼까요? 무조건, 자, 여기 나와 있죠.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3번,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돼. 그렇죠. 동원이가 정답이네요. 요것도 한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자,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어. 민주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경비라는 것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이 있습니다. 그 지출이 필요경비인데요. 금융소득의 경우,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꼭 들어가는 돈, 그것이 필요경비가 되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받기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정답은 동원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거주자 김항공씨의 2022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항공씨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소득과 소득 금액으로 구분한다면 1000만 원은 소득이 되고요. 필요경비를 빼야 되겠죠. 400만 원을 빼면은 소득 금액, 즉 다시 말해서 소득은 1000만 원, 그리고 소득 금액은 4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수입에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 금액이 된다는 거. 많은 수험생들이 소득과 소득 금액을 이꼴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은 받은 돈, 소득 금액은 거기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 금액이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항목별 과세 방식입니다. 자,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복권당첨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환급금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그리고 선택적 분리과세, 우리가 대부분 선택적 분리과세가 많죠. 대부분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60%를 인정해 주는데요. 우리가 각종 공익법인에서 하는 각종 대회의 상금과 부상은 80%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익 금액. 자, 논밭을 이용해서 작물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 돈은 비과세가 됩니다.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받은 소득 2,400만 원에 필요경비 1,400이네요. 자, 이거는 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2,400에서 필요경비 1,400을 빼니까 일단 두 번째는 1,000만 원에 뭐가 생겼다? 소득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 요거 주례입니다. 요 3번은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과 우리 실무할 때 복권당첨금과 일용근로소득은 얼마를 받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그랬죠. 이유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 필요경비는
필요가 없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시적인 문예 창작 대가 기타 소득이 되네요.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를 공제해 주니까 필요 경비로 하니까 40%가 소득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1,500만 원 곱하기 40하면 600만 원이네요. 600만 원. 따라서 자,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빼면은 1,000만 원에 여기서 600만 원이죠. 기타 소득은 우리가 대회에서 상금 부상받은 거는 80%고 나머지는 60%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니까 소득 금액은 40%로 보죠. 1,500만 원 곱하기 40% 하면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 더하기 600만 원 하니까 정답은 1,600만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이론 문제가 줄어들므로써 이론 문제 풀이가 좀 짧아지네요. 그 점은 좋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주 항공이 근무하는 김회기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실무 문제 풀기도 곤란하죠. 키워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고 할게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죠.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까지 됩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건 안 되고요.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인데요. 신차는 안 되고요. 중고차인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를 공제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거.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생이 있다고 쳐요.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그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공제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전기료, 수도, 가스료, 전화료, 핸드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안 되고요. 물론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권 발급 수수료라든지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은 안 되고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선박, 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 물품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아파트 관리비. 앞에서 보신 기억나시죠? 카드로 결제도 안 됩니다. 중학생인 자녀의 영어 학원비. 이거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카드 공제는 되죠. 그리고 맹장 수술 비용, 의료비죠. 의료비의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의료비는 가장 좋은 점이 첫 번째가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 두 번째가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거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번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진 않는데요. 실무 문제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실무 문제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무 문제는 실무 때 또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TAT 2급 54회 1강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